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10편 만월 부인의 석정과 도전받는 왕권. 서기 760년 4월 경덕왕은 임기가 다하여 시중의 직책에서 물러나는 염상의 후임으로 어떤 사람을 앉힐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측근을 은밀히 불러서 지금으로 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시중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대왕마마, 시중은 지근거리에서 대왕마마를 보필하여 나라의 중대사를 이끌어가는 중책이옵니다. 따라서 마땅히 평소에 대왕마마를 철석같이 의지하고 따라온 충성스러운 신하를 중시로 임명하심이 과인은 왕위에 오른 이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임금의 자리를 반석같이 튼튼히 하기 위해 진력해왔느니라. 헌데 이제 과인도 노쇠하여 후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구나. 대왕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그런데 과인이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가 겨우 3살이니 어찌 이 나라 종묘사직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따라서 과인은 이제부터 나이 어린 왕자가 내 뒤를 이어 신라의 임금 자리를 무사히 물려받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멀리했던 귀족들까지 두루 품어 안을 작정이니라. 그러하오면 중시에는 어떤 사람을 의중에 두고 계시옵니까? 이찬 김홍을 그 자리에 앉히면 어떻겠느냐? 대왕마마, 그건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아니, 어째서 안 된다는 말이냐? 김홍이 누구이옵니까? 아직도 우리 신라의 귀족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김순정의 손자가 아니옵니까? 더군다나 대왕마마께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하여 출궁시킨 바 있는 옛 왕비마마는 김순정의 딸이자 김홍의 고모가 되옵니다. 허허. 그러니 김순정 집안 사람들은 과인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원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겠느냐? 만일 이런 상황에서 과인이 목숨을 놓아버린다면 과연 우리 어린 왕자가 무사히 왕위를 이어받아 지존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하시면 후일 옥자를 물려받을 태자마마의 장례를 위해서 이 귀족 세력을 두루 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어서 가서 이찬 김홍을 들라 이르라. 과인이 그에게 중시를 맡기는 대신에 과인과 왕자에 대한 충성을 약속받을 것이니라. 경덕왕은 이때 김홍을 시중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동안 척을 지고 살아온 김순정 집안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김홍을 시중으로 임명한 직후 대소 신료들은 들어라. 과인은 과인의 유일한 혈육인 왕자 건운을 장차 이 나라의 왕통을 이어받을 태자로 책봉하노라. 경덕왕은 3살짜리 어린 왕자를 서둘러 태자로 책봉합니다. 경덕왕의 태자의 후원 세력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용했던 김홍은 실제로 다음 임금인 해공왕 시기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실세로 군림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제33대 성덕왕 이후 신라왕실이 영토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예성강 유역을 일컫는 폐강 지역이었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이 지역을 신라가 영유해도 좋다고 천명한 이후 신라에서는 지금의 황해도 지역에 해당하는 이 폐강 유역을 개척하는 데 박차를 가해왔던 것입니다. 경덕왕 역시 서기 762년에 그 일대에 대대적인 축성 공사를 벌입니다. 경덕왕 21년 5월에 오곡성, 휴암성, 한성, 장제성, 지성,
덕곡성 등 6개의 성을 축조하고 각각 태수를 두었다. 여기서 삼국사기에 축성을 했다고 기록된 지역들은 각각 황해도의 서흥, 봉산, 재령, 수안, 해주, 곡산 등지에 해당합니다. 당의 현종이 폐강 이남 지역, 대동강 이남 지역의 영유권을 재확인을 해줍니다. 그 이후 본격적인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바로 경덕왕대에 이르러서 군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을 함으로 해서 직접 통치를 시행하게 되고, 이 지역은 곧 폐강진이라고 하는 중요한 군사적 기지가 설치됨으로 해서 신라의 서북변 변경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단순히 군사기지로서 그 지역을 점거한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 행정 통치 조직을 갖추고 태수라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시작했다. 경북대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한편 동국대 윤선태 교수는 신라가 폐강으로 일컬어지는 그 지역을 얻기 위해서 당나라에 지나치리 많지 저자세 외교를 펼쳐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지역의 경제적 활용 가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왕 때는 아직까지 군사적인 어떤 위험 상태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개척들이 더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도왕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 태수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정까지도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예성강 북쪽부터 해서 대동강 이남 사이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강활한 평야 지역이죠. 신라에게는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왕 때에 왜 다단 관계가 회복하려고 성도왕이 그렇게 노력했는가? 그렇게 저자세의 관계로 당나라에 사절단을 보내고 그런 모습을 취했는가? 연백평야는 광활한 평야지대가 자리하고 있어서 만성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에 시달리던 신라에게는 폐강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개척하는 일이 국가적인 대역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 763년에 해당하는 경덕왕 22년조의 삼국사기 기사를 보면 상대등 신충과 시중 기몽이 면직되었다라는 구절이 올라 있습니다. 상대등 신충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덕왕 22년에 신충은 두 친구와 서로 약속을 하고 벼슬을 그만둔 뒤 남학으로 들어갔다. 왕이 다시 불렀으나 가지 않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그는 왕을 위하여 단속사라는 절을 세우고 거기서 살면서 종신토록 속세를 떠나 왕의 복을 빌겠다고 하니 경덕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신충은 벼슬이 싫어서 속세를 떠난 경우인데, 그렇다면 경덕왕이 자신의 후계 구두를 염두에 두고 영입했던 기몽이 이때 면직되었다는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문기 교수에 의하면 대체로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임기가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몽이 시중을 그만둔 것은 문책성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왕인 해공왕 때 보면 그가 이후로도 승진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신충이 벼슬을 버리고 두 친구와 산에 들어가서 단속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했는데, 삼국사기에는 바로 이 단속사에 적을 두고 있는 이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신충이 벼슬을 그만두고 속세를 떠날 때 함께 떠났던 두 친구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순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 이순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호련히 궁궐에 나타납니다. 대왕마마,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 아니, 이게 누군가? 그대는 그 이순이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호호,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동안 과인이 수차 사람을 보내서 나라의 일을 함께하자 청했는데도 사양을 하더니 드디어 스스로 걸음을 했구려. 자, 어서 들어오시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것인가?
아니옵니다, 대왕마마. 자, 그렇다면 벼슬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승려가 된 이순이라는 인물이 무슨 연으로 궁궐로 찾아와 경덕왕을 만났을까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내마 이순은 왕이 총애하던 신하였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피하여 산으로 들어갔는데 경덕왕이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 후 왕이 풍악을 즐긴다는 말을 듣고 그는 즉시 대궐로 찾아갔다. 대왕마마, 신이 듣건대 그 옛날 하나라의 거렁은 주색에 빠져서 음탕한 음악을 그칠 줄 몰랐사옵니다. 이로 인하여 정치가 문란하고 나라가 망하였다고 하옵니다. 앞에 가는 수레바퀴가 엎어지면 뒤에 오는 수레는 마땅히 이를 경계하여야 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왕 마마께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스스로를 새롭게 바꾸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하니 왕은 이 말을 듣고 감탄하여 풍악을 그치게 하고 이순을 큰 방으로 인도하여 불교의 교리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며칠 동안이나 들었다. 이 사람이 벼슬을 지낼 때의 관등이 대나마였습니다. 그는 왕족인 김씨가 아니라 경주 이씨였기 때문에 그 관등이 신라 17관등 중에서 제10등급에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짓고 또한 임금을 찾아와 거침없이 간언을 할 만큼 경덕왕의 친위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기 교수 얘기입니다. 경덕왕 친위 세력의 발언권 강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그 경덕왕으로서는 상당 이 시기가 되면은 나이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후계 구도와 관련을 해서 여러 세력들을 일종의 그 끌어들여 가지고 안정적인 권력 세습을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세력들을 이리저리 끌어모아 가지고 한번 그 여러 자기의 그 뭐라고 합니까 대연합 정치 세력의 대연합 구도를 생각을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덕왕이 주색에 빠져 음탕한 음악을 즐기는 등 타락상을 보였을까요? 이순에 대한 이 기사 말고는 그런 징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도 경덕왕이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안정적으로 왕위를 세습하려고 귀족 세력을 해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주 연애를 베풀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기 765년 6월 대왕마마께서 쓰라하시었소. 왕이 돌아가심으로 시호를 경덕이라 하고 모지사의 서쪽 봉우리에 장사 지냈다. 경덕왕은 재위 24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은 경덕왕의 사망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족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신라의 옛 기록인 고기에는 영태원년 을사에 돌아가셨다 하고 구당서와 자치통감에는 모두 대략 2년에 신라왕이 돌아가셨다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중국의 연호로 표기해 놓은 부분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의 옛 기록인 고기에는 서기 765년에 경덕왕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사서인 구당서나 자치통감에는 모두 그보다 2년이 늦은 767년에 사망한 것으로 올라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문기, 윤선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라 하대로 내려가면은 국왕의 사망 연대가 중국 기록과 국내 기록 사이에 상당한 일정한 차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사망 사실을 전달하는 사신의 문제가 개입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해공왕, 후계자인 해공왕이 8살에 즉위를 하고 결국 이 직접적인 친정이 불가능하니까 어머니 만월 부인이 섭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중국 쪽의 경덕왕의 사망 사실이 늦게 전달이 됐고 경덕왕의 죽음 뒤에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신라 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덕왕이 죽자마자 중국의 사신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해공왕 3년에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는 대력 2년, 이것이 해공왕 3년이 바로 대력 2년입니다. 그래서 늦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뭐하니까 신라 사절단들이 아마 대력 2년에 경덕왕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는 대력 2년이 죽은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공왕의 즉위에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섭정을 하죠. 그 섭정의 과정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더구나 경덕왕이 사망하기 2달 전인 765년 4월에 신라에서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신이 떠나자마자 경덕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덕왕의 죽음을 당나라에 알리는 별도의 사절단을 뒤이어서 바로 보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8살짜리 어린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생겼으니 장차 국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덕왕의 죽음을 알리는 견당 사신이 2년쯤 늦게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임금인 해공왕 치세의 신라 역사를 탐색할 차례인데 경덕왕 시기의 일들 중에서 한 가지 소개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덕왕 시기의 신라 역사에 대한 이모저모를 기록한 삼국유사의 기사 중에는 안민가, 찬깃파랑가, 도솔가 등 신라의 향가가 3편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 그 제목이 널리 알려진 안민가를 먼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경덕왕이 3월 삼진날에 측근을 데리고 정자에 나가서 이렇게 탄식하는 데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 과인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 차림새가 훌륭한 승려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없겠느냐? 대왕마마, 저쪽을 보시옵소서. 저기 아주 잘 차려입은 덕이 높은 승려가 한 명 걸어오고 있지 않사옵니까? 어디 보자. 아니야. 과인이 말한 훌륭한 차림새란 저런 모습이 아니니라. 대왕마마, 그럼 저쪽을 보시옵소서. 그런데 저 중은 옷을 누덕누덕 누벼 입은 데다 나무통을 짊어지고 오고 있사옵니다. 오, 과연 그렇구나. 과인이 찾던 승려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 승려가 임금 앞으로 불려왔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그대는 대관절 누구인가? 소승은 충담이라 하옵니다. 충담이라. 그래,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가? 소승이 3월 삼진날과 9월 9일날은 남산 사마령에 있는 미륵세조님께 차를 다려 올리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그 과인도 한 잔 얻어 마실 인연이 있는 것인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아참, 그대가 바로 기파랑을 찬미하는 노래를 지은 대사 아닌가? 그 뜻이 매우 깊고 고상하다 하는데 과연 그리한가?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그렇다면 과인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지어줄 수 있겠는가? 무슨 노래를 지어 올리면 되겠사옵니까? 백성들이 편히 살도록 다스리는 노래라면 좋겠는데. 예,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대왕마마. 바로 충담이라는 승려가 경덕왕을 위해서 지어바친 향가가 바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을 지닌 안민가입니다. 작고한 국문학자 양주동 등 여러 국문학자가 현대어로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중에서 북한의 역사학자 리상호가 삼국유사의 번역본을 내면서 우리말로 풀이한 내용과 양주동이 해독한 내용을 취합해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 하실지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이다. 윤회의 자축을 괴고 있는 갓난아기, 이들을 먹여서 편안하게 할지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할진된 나라 보존할 것을 알리라.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로다. 경덕왕은 이 향가가 흡족해서 승려 충담을 임금의 불교 고문격인 왕사로 봉하여 했으나 충담이 사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가 각종 천재지변으로 유난스럽게 기근이 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덕왕의 노심초사가 이 안민가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또 하나의 향가를 소개하겠는데요. 이 향가가 불려지게 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도솔가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경덕왕 19년 4월 초하룻날 하늘에 2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더니 열흘이 넘도록 그대로 있었다. 왕이 천문을 맡은 관리를 불러들였다. 하늘에 해가 둘이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더구나 열흘이 넘도록 2개의 해가 하늘에 떠 있으니 어찌 이런 변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대왕마마, 액마기를 해야만 하나의 해가 사라질 것이옵니다. 액막이라니 어떻게 말이냐? 인연이 닿는 승려를 청해 산화 공덕을 베풀면 액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산화공덕이란 불교의식에서 꽃을 뿌려서 공양을 하는 절차를 일컫습니다. 그리하여 조원전에 깨끗이 단을 모으고 왕이 청량루로 거동하여 인연 닿는 중을 기다렸다. 이때 승려 월명대사가 절 남쪽에 밭두길로 가는 것을 왕이 불러오게 하여 단에 올라 기도하도록 하였다. 대왕마마, 소승은 본시 화랑의 무리에 속했던 관계로 안다는 것이 향가뿐이고 불교 노래는 서투르옵니다. 기왕의 인연이 닿는 승려를 만났으니 하늘에 기원하는 예를 올릴 때 향가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향가를 지어 부르도록 하라. 월명이 곧 도솔가를 지어 읊으면서 산화 공덕을 시작하였다. 오늘 이처럼 산화가를 부를 때 뽑혀 나온 꽃들이여, 너희는 참다운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부처님을 모실지어다. 얼마 후에 궤변이 없어져 버리니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월명대사에게 차 한 봉지와 수정염주 108개를 주었다.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은 도솔가가 지어진 내력을 이상과 같이 소개하면서 이 향가가 어디까지나 도솔가이지 산화가가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 향가를 두고 산화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요, 도솔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면서 산화가라는 향가가 따로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도솔가가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하늘에 2개의 해가 나타나는 변개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늘에 해가 둘이 떠 있는 소위 변괴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없애줄 사람, 인연 있는 승려를 찾다가 월명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월명사에게 부탁을 했더니 도솔가를 지었고, 도솔가를 부르게 되니까 그 2개짜리 해 중에 하나가 사라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도솔가의 그 난해한 내용은 이 국가의 태평성대, 백성의 안정, 즉 국태민안을 좀 바라는 그런 기원을 담은 내용이 되어야지 내용이 순리적입니다. 2개의 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태민안을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게 이문기 교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윤선태 교수는 하늘에 2개의 해가 뜨게 되니 변개가 경덕왕 말기 그리고 해공왕 초기의 전국 불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그 월명사가 도서가를 짓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경덕왕 19년에 해가 2개 나타납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도 그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해공왕 2년에 보면은 하늘에 2해가 났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2 기사는 서로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경덕왕 후반기 19년에 되면은 해가 2개가 출현하는 거죠.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은 해공왕 2년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덕왕 때 나타났던 2개의 해가 그 다음 임금인 해공왕 때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대목은 해공왕 치세를 다룰 때 살펴보기로 하죠. 어쨌든 하늘의 해가 둘일 리가 없는데도 당대의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면 경덕왕 후반기의 신라 조정이 그만큼 불안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런 당시의 사회상이 향가라는 노래로 만들어 불려졌을 것입니다. 향가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귀족들이 만들어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경덕왕 후반기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게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월명사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경덕왕이 그 제사를 하려고 했고, 또 그 길 지나가던 향도의 화랑의 물이었던 월명을 끌어들여서 노래를 짓게 하고, 이것은 결국 화합, 진골 귀족과 왕권의 화합,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라 제36대 임금이었던 해공왕 치세의 신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공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건운이니 경덕왕의 적자이고 그 어머니인 김씨 만월 부인은 서부란 의충의 딸이다.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8살이었으므로 태후가 섭정하였다. 이상이 삼국사기에 실린 해공왕의 즉위 기사입니다. 이제 태자는 더 이상 태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왕이시오. 비록 연세가 아직 어리시다 하나 엄연히 신라의 왕통을 이어받은 지존이시니 경들 역시 대왕에 대한 충성에 모자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알겠소? 예, 태후마마. 이 시기의 섭정은 조선시대의 수렴청정하고는 달라서 경덕왕의 모후인 만월 부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정사를 이끌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8살짜리 어린 왕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국사를 이끌게 되는 만월 부인은 어떤 사람이고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했으며 그를 반대하거나 견제하는 쪽은 또 어떤 세력이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부산애국어대 권덕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해공왕의 어머니인 이 만월 부인은 경덕왕의 2번째 왕비입니다. 첫 번째 왕비는 산모 부인이라고 해서 김순정의 딸이 일찍이 왕비가 됐습니다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출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만월 부인인데, 이 만월 부인의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집안의 정치적 성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월 부인의 아버지는 김의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덕왕대의 하정사로서 당나라에 사절단으로 갔다 온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신라와 당 사이에 아주 첨예한 문제로 되고 있던 이 폐강진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서 만월 부인의 아버지 김의충은 서기 735년에 성덕왕의 명을 받고 당나라의 하정사, 즉 신정을 축하하는 사신으로 갔다가 당나라 현종으로부터 폐강 이남의 땅을 신라가 점유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왔던 친당 애교를 중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딸인 만월 부인도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만월 부인이 섭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견제 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만월 부인과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른 또 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은 산모 부인, 다시 말하면 만월 부인이 왕비가 되기 전에 앞서 왕비가 됐던 그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이 산모 부인의 아버지는 김순정이라는 사람이고 또 그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뭐 손자라고도 합니다만 김홍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김향상,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제 왕권에 반대하는 그런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공왕대는 이 만월 부인이 추구하는 그 전제 왕권파, 또 만월 부인의 그 전제 왕권파에 반대하는 이런 김향상, 김홍의 귀족 연립 세력. 여기서 김홍이라는 이름과 김향상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김홍은 바로 이전 임금인 경덕왕에 의해서 시중으로 임명된 바 있는 사람입니다. 경덕왕에 의해서 궁궐에서 쫓겨났던 산모 부인의 아버지가 김순정이었는데 그 김순정의 아들이거나 혹은 손자인 사람이 바로 김웅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김향상은 해공왕이 나중에 반란 와중에 피살되자 그 뒤를 이어서 왕권을 차지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권덕영 교수는 김홍과 김향상이 해공왕과 만월 부인의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덕영 교수와는 정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경북대 이영우 교수인데요. 이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경덕왕이 승한 후에 해공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8살로서 매우 어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만월 부인이 태우로서 섭정을 했습니다. 만월 부인의 섭정기는 바로 경덕왕대 정치의 그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실권도 만월 부인의 남매였던 김홍이 쥐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은 이 태우와 김홍의 이 같은 권력 독점에 한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옵니다. 앞에서 권덕영 교수가 만월 부인과 해공왕의 반대편 세력으로 김홍을 지목한 데 반해서 이영우 교수는 오히려 김홍이 만월 부인과 더불어서 실권을 쥐고 전횡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지는 크고 작은 반란 사건은 만월 부인과 김홍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김홍이 만월 부인과 남매지간이라고 했는데 이영우 교수가 얘기하는 만월 부인과 김홍의 가계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김순정의 그 자녀로서 김의충과 산모 부인이 있습니다. 이 김의충은 당의 하정사로 파견된 적이 있고 집사부 중시를 역임을 했습니다. 산모 부인은 경덕왕대 첫 번째 왕비였고 오랫도록 자식이 없다가 결국 궁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의충의 자녀로서는 김홍과 만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만월 부인이 경덕왕의 그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덕왕과 만월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왕자가 바로 해공왕입니다. 이영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자면 경덕왕의 첫째 왕비였던 산모 부인은 김순정의 딸이었습니다. 그 산모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나자 두 번째로 만월 부인이 왕비가 되는데 그 만월 부인은 김순정의 아들인 김의충의 딸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의충의 입장에서 보자면 누이가 첫 번째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자 이번엔 자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밀어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김홍 역시 김의충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공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한 만월 부인은 김홍과 남매지간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하자면 김의충이 정말로 김순정의 아들이어야 하고 김홍이 정말로 김의충의 아들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약합니다. 가계들을 도표로 그려놓고 보아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복잡한 혈연 관계를 방송으로 듣고 이해하기란 무리이겠죠.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죠. 권덕영 교수는 김홍을 만월 부인과 해공왕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보는 반면에 이영우 교수는 김홍과 만월 부인이 한 묶음이 되어서 해공왕을 대신해서 실권을 누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삼국유사의 경덕왕조에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나니까 경덕왕이 월명대사를 시켜서 토솔가를 지어 부르게 했더니 하나가 사라져서 정상을 되찾았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고 소개했죠.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해공왕조에도 등장합니다. 어찌 이런 괴이한 일이 있단 말이오. 아니 되겠소. 온 나라의 감옥을 두루 살펴서 중죄인이 아니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 또한 대왕이 신궁으로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를 하시오. 예, 대우마마. 해공왕 2년 정월에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나므로 왕은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2월에는 왕이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내용을 연결해서 보자면 경덕왕 19년, 서기로는 760년에 하늘에 해가 두 개 나타나 있었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해공왕 2년에도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솟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덕왕 후반기부터 해공왕 초반까지 신라의 조정이 어지러웠던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영우 교수와 권덕영 교수는 하늘에 뜬 두 해를 어떤 것의 상징으로 이해할까요? 천문학의 관점에서는 해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사적 관점에서는 해는 왕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왕의 범가는 권력자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권력자는 다름 아닌 김홍으로 대표되는 외척 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덕왕 19년이나 해공왕 초년의 해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호 교수는 애당초 김홍을 섭정을 하는 만월 부인과 남매지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뜬 두 개의 해도 실권을 쥔 그 두 남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권덕영 교수는 하늘에 뜬 두 개의 해는 임금이지만 어려서 임금 노릇을 못하는 어린 해공왕과 그를 대신해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공왕의 어머니 만월 부인을 상징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때 해가 두 개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은 뭐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해공왕대의 그 정치적 혼란을 미리 하늘에서 예견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해라는 것은 곧 최고의 우두머리를 뜻하는데 그 당시에 만월 부인이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공왕과 만월 부인, 그러니까 왕이 둘이라는 거죠. 왕 노릇을 하는 두 사람을 빗대어 가지고 하늘에서 경계하는 그런 뜻으로서 해가 두 개 나타났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서에 아주 대서특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개의 해가 누구를 상징하거나 풍자하든 간에 상서로운 징조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겠죠. 삼국사기의 기사들을 검토하다 보면 이상한 모습의 동식물이 발견된다든지 괴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개변 기사가 간간히 등장합니다. 더러는 그 기록들이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고하는 징후로서 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삼국사기 해공왕조에 그런 종류의 기사들이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양리공의 집에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다리가 5이었다. 다리 하나는 위로 향하고 있었다. 또한 강주에서 땅이 내려앉아 연못이 되었는데 넓이가 50여 척이고 검푸른 물빛이었다. 겨울 10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북소리 같았다. 별 3개가 대골에 떨어져 서로 부딪혔다. 그 빛이 불같이 솟아올랐다가 흩어졌다. 큰 별이 황룡산 남쪽에 떨어졌다.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그 소리가 벼락소리 같았고 우물과 샘이 모두 말랐다. 호랑이가 대골에 들어왔다. 겨울 11월 치악현에서 쥐 8천여 마리가 평양 방향으로 줄지어 이동하였다. 봄 3월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100여 명이 되었다. 금성이 달에 들어갔다. 해공황대는 다른 시기와는 달리 이변을 나타내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 밭에서 연꽃이 솟았다든지 땅이 꺼져서 못이 되었다든지 뭐 쥐가 평양으로 이동해 갔다든지 뭐 이런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사실들은 실제 그대로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고대인들의 해공황대에 대한 그 인식을 나타내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해공황대가 마늘 부인이 섭정을 하면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해공황대가 그 중대 왕실의 마지막이었다는 점에서 아마 그러한 이 정세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이런 해괴한 일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가 이 백제 의자왕대의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해괴한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 백제의 그런 기사와 버금갈 정도로 이 해공황대에 오면 이런 해괴한 천재지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해공황대의 그 혼란 상황을 예언한다든지 또 뭔가 좀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견하는 일로서 후대 역사가들이 이런 현상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북치는 소리가 났다든지 쥐가 평양으로 향해 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은 사실은 역사학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백제의 멸망을 가져왔던 의자왕 시기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흰 여우가 궁으로 들어와서 고위관리의 책상에 앉았다거나 암탉이 참새와 교미를 했다거나 혹은 키가 18자나 되는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거나 귀신이 궁에 들어와서 울부짖는가 하면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따위의 개변 기사가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해공황 시기의 신라 상황도 그만큼 위태롭고 어지러웠다는 뜻일까요?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죠. 해공황 3년 7월 태후마마 이찬 김은거이 옵니다. 어서 오시오 이찬. 다름이 아니라 당나라에 사절단 보내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부른 거요. 사절단의 규모를 어찌할 것인지 또 사절단 단장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겠는지 어디 한번 이찬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번엔 저를 당나라에 보내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아니, 이찬이 직접 당나라까지 다녀오시려고요? 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굳이 제가 가려는 까닭은 당나라 황제로부터 태후 마마께 드릴 선물을 얻어오기 위함입니다. 당나라 황제에게 청해서 나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겠다고요? 그러하옵니다, 태후 마마. 이번 사절단은 당나라 조정에 선왕인 경덕대왕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고하고 더불어 우리 태자가 그 위를 승계했으니 당 황제에게 책봉을 내려달라고 청하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태후 마마. 새로 왕위를 이어받은 우리 어린 대왕을
당나라 황제가 책봉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일진데 나에게 또 무슨 선물을 갖다 준다는 말이오? 그것은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녀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찬, 김은거는 사절단을 이끌고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이때 당나라 황제는 대종이었습니다. 황제 폐하, 소인은 신라국 대왕마마의 표문을 가지고 황제 폐하를 아련하러 온 이찬 김은거이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삼가 새로 왕위에 오른 대왕마마에 대한 책명을 내려주실 것을 감히 청하옵나이다.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은 이제 막 청해 들었느니라. 짐이 마땅히 새로운 신라 왕에 대한 책명을 내릴 것이다. 한 가지 청이 더 있사옵니다, 황제 폐하. 한 가지 청이 더 있다니 무엇인지 말해보라. 저희 신라국 대왕 마마께서는 겨우 8살의 왕위에 오른지라 부득이 모후 되시는 분이 섭정을 하게 되시었사옵니다. 그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느니라. 그런데 무슨 청이 있다는 것이냐? 어린 대왕뿐만 아니오라 대비 마마께도 황제 폐하께서 책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하옵나이다. 왕의 어머니도 책봉을 해달라. 예, 황제 폐하. 그게 무엇 어렵겠느냐? 알겠느니라. 신라의 책봉 사절단을 보낼 때 왕모에 대한 책봉도 내려보낼 것이니라. 황공하옵니다, 황제 폐하.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뒤인 이듬해 봄에 당나라 황제가 보낸 신라왕 책봉 사절단이 신라에 도착하는데 삼국사기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나라 대종이 창부낭중 귀순경에게 어사중승을 겸직시켜 황제의 신임표와 책봉서를 가지고 신라에 왔다. 당나라 황제는 왕을 계부의 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동시에 왕의 어머니 김씨를 대비로 책봉하였다. 경하드리옵니다, 태호마마. 공이 나를 위해 선물 하나를 받아오겠다 하더니 그 선물이 바로 당나라 황제의 대비 책봉이로군요. 그러하옵니다, 대비 마마. 고맙소. 이젠 어린 왕의 어미가 섭정하는 걸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에게 이 태후가 어깨를 좀 펴보일 수가 있게 되었소. 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왕의 어머니를 책봉했다는 것은 대단히 그 이례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섭정이었던 마늘 부인으로서는 당으로부터 대비로 책봉을 받으면서 대외적으로 아마 이 정권의 그 인정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늘 부인이나 당시 실권자 김홍은 친당적인 인물이었음이 밝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용호 교수가 김홍을 자꾸 만월 부인 쪽의 인물로 묶어서 얘기하는 대목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당나라 황제의 대비 책봉은 만월 부인이 국내 정치를 섭정으로 이끌어가는 데에도 적잖은 힘이 됐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권덕영 교수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당나라가 자발적으로 책봉을 했다기보다도 김은거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마늘 부인을 책봉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마늘 부인이 자신을 책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해공왕이라는 사람이 8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권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만월 부인이 태우로서 섭정을 하는데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약한 왕권의 그 어떤 후원 세력이랄까요? 국제적인 성인, 이런 의도에서 아마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려고 이렇게 김원거를 통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비가 책봉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왕의 어머니, 즉 모후가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은 사례는 만월 부인의 경우가 최초입니다. 이후에는 39대 소성왕의 어머니, 40대 애장왕의 어머니, 그리고 42대 임금이었던 흥덕왕의 어머니도 당나라 황제로부터 대비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찍이 해공왕의 어머니 만월 부인이 받았던 전례에 따라서 이루어진 책봉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섭정을 맡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만월 부인은 어느 정도 정치적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